안녕하세요. 이것만 알면 경매 전문가 18년 경력의 경매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제11강입니다. 오늘은 대금 지급, 그러니까 잔금 납부란 얘기죠. 잔금 납부를 하게 되면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아도 취득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대금을 미지급하게 되면은 입찰 보증금은 몰수당하고 재매각 절차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재매각 절차 시에는 입찰 보증금이 20% 또는 30%라고 몇 번 말씀드린 일 있죠. 이거는 법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중복 경매, 압류의 경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채권자가 2명 이상 한 물건에 경매 신청하는 것을 중복 경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전에 7강인가에서 질권 설정하고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그 사건이 어제 물론 그 배당 기일 되기 전인데 사전에 합의해서 정산을 했습니다만은 투자 수익률이 연 20% 정도 달성한 게 있어서 그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대금 지급, 대금 납부라는 얘기죠. 매각 허가가 확정된 후에 약 30일 뒤가 납부 마감 기한이 됩니다. 근데 이때 대금 납부를 하면은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로 간주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물론 이제 대금 지급 기한이 정해지면은 최고가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를 법원에서 발송해 줍니다. 이거는 낙찰이 되고 나서 일주일 뒤가 매각 허가 결정이나 불허가를 결정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허가 결정이 되었다면은 그 일주일 뒤로부터 또 일주일 뒤가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낙찰되고 나서 14일이죠. 14일까지 아무 일이 없으면은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잖아요. 확정이 되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는데, 그 14일이 지나면은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를 받지 않더라도 돈을 낼 수가 있죠. 그 대금 지급 기한까지 돈을 내면 되고, 그 이후에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합해서 내야 되는 거죠. 몇 번 말씀드리지만 또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잔금 납부했으니까 그냥 놔둘 필요는 없고 등기 명의 이전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일반 매매와 다르게 법원 경매계에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촉탁 등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잔금을 납부하고 나면은 점유자에 대해서 대항력 없는 점유자, 임차인이겠죠. 인도명령 신청을 해야 되겠죠. 대항력 있는 사람이라면 뭐 대항력 있다는 걸 사전에 알기 때문에 명도 소송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만약에 임차인이라면은 그 임차보증금을 인수해 주면 되겠죠. 예. 그러면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 또는 점유자로 보고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인도명령 신청은 명도소송하고는 다릅니다. 명도소송은 일반 재판과 같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나 인도명령 신청은 하면은 며칠 내로 그 결정이 나와요. 그럼 그 결정문이 채무자, 점유자한테 송달이 되고, 또 매수인한테 송달이 되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요즘에는
경매가 거의 보편화되다시피 하니까 점유자도 그 인도 명령 결정문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당하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는 서로 협의해서 인도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대금 납부를 했다, 완납을 했다 그러면은 경매 결정,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어도 이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채무자의 변제나 대위 변제도 불가하다. 예를 들어서 잔금 납부하고 나서 배당기일까지 약 한 달 정도 기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뭐 채무자가 변제할 수 없고 대위 변제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있었다면은 이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잔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 대한 입찰 보증금은 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에 대금을 미지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입찰 보증금은 배당재단에 편입이 되죠. 그 10%가 배당재단에 편입이 된다 하면 일전에도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은 이 경매 사건의 배당금으로 편입이 돼서 이 경매 사건 배당 절차에 따라서 배당금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대금을 미지급했다면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 대해서 매각 허가할 것이냐 불허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되겠죠. 만약에 매각 허가 결정을 했다면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 대한 대금 지급 절차를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똑같이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 대해서 불허가 결정이라면은 당연히 재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되겠죠. 자, 만약에 불허가 나서 재매각을 하게 되었다 이러면은 입찰 보증금이 20% 또는 30%, 부분마다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특별 매각 조건으로 매각 물권 명세서에 20% 또는 30%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경매 정보지들도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보지에도 이런 특별 매각 조건에 대한 게 20%인지 30%인지 나타납니다. 재매각을 할 경우에는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은 이전의 매수인은 매수 신청이 불가하고 입찰 보증금은 몰치되고, 그러나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잔금 납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대신에 연 15%의 지연 이자를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 15%는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차순위 매수인에 대한 허가가 결정을 했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 대해서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라고 할 것이고, 만약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도 납부 기한까지 미납할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나 차순위 매수 신고인 중에서 먼저 납부하는 쪽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언제까지냐? 재매각 기일 3일 전까지. 자, 이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둘 다 미납했다 이러면은 미납 시에는 재매각을 실시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경매 진행 사건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이중 경매라 그러기도 하고 중복 경매라 그러기도 하죠. 압류의 경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중 경매, 중복 경매. 한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가 2명 이상이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 경매 진행되는 부동산은 1개인데 경매 사건은 2개가 되든지 3개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제일 먼저 신청한 경매 사건을 모사건이라고 그러죠. 선행사건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런 중복 경매에서는 모사건 위주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기 신청도 후행사건이 신청하면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모사건이 신청하면은 사유가 타당할 경우에 적어도 한 2번 정도는 통상적으로 연기, 변경이라고 표시되죠. 주로 연기를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중복 경매가 진행되다가 선행사건, 모사건이 취하된 경우에 그 경매 절차 진행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그러니까 그 이전에 후행 사건이 경매 개시 결정이 되면은 모사건 취하에도 불구하고 그 속도대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후행 사건이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경매 개시 결정이 된 경우에 모사건이 취하되면은 그 후행 사건은 새로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주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번에 개인 명의로는 NPL을 취득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대위 변제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오는 거는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NPL에 투자하고 싶어요. 그러면 질권 설정하면은 안전하잖아요, 그죠? 그 질권 설정을 해서 투자 원금의 20%를 수익 달성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요 사건인데 1번 건조당건부에다 질권 설정한 사건입니다. 4월 3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대여는 3월 29일 날 하고 요 설정을 했던 겁니다. 채권액 이렇게 하는데 이건 채권 최고액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건조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1억이 원금이고 이자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1억 3천을 설정해 둔 거죠. 윤땡땡 씨가 했던 것인데, 여기 또 밑에도 개인이 있습니다만 요 사람도 수익률이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요 앞에 윤땡땡 씨 사례만 가지고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금일이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18년 3월 29일이었었고요. 원금이 1억, 그 이자 늘어나는 게 1,422만 7천 원 정도 됐습니다. 이게. 그리고 2018년 12월 11일 날 요거 작성해서 결산했다는 얘기죠. 그랬던 사건인데 투자 기간은 2018년 3월 29일부터 2018년 12월 10일까지 하니까 256일, 이게 원래 7일인데 하루 빠졌네요. 했거든요. 그래서 1,402만 7천 원 돈이 나왔는데 여기서 요게 3.3% 잘 안 보여서 제가 다시 써놨죠. 공제하고 3.3%를 공제하니까 96.7%가 되겠죠. 받은 돈이 1,330만 원 돈을 받았습니다. 수익률 괜찮죠? 이렇게 개인들도 질권 설정을 해서 투자를 하면은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물건 분석은 좀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꾸 진행되면서 NPL에 대한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NPL 투자잖아 이것도요. 그랬을 때 기준은 예상 낙찰가, 채권 최고액,
그리고 채권액, 그 중에서 제일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따지면 손해 가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실제 질권 투자 사례까지도 한번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경매 캠프의 자료 출처는 대부분 경매하고 민사집행법 등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